네,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는 1.24%, 코스닥은 2.5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최고점에서 오늘 장 마감하지는 않았다는 것, 장중에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나왔다는 것, 이 부분이 좀 찜찜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급의 이탈도 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 미국 증시에서 훈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된 국내 종목들도 올라간 모습도 있었고요. 자, 반면에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중심에는 이번에도 테마가 있었다. 아무래도 좀 종목별 장세로 가는 흐름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테마 안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지,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지 다음 주 시장 전략 확실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번 주 한 주 이번 주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이번 주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월요일만 해도 와 정말 손이 떨린다, 무섭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낙폭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건지, 이번 주 저점 보니까요. 이번 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저점 대비 코스피 8.4% 올랐고 코스닥은 13.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떨어진 수치를 보면은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방송을 금요일 날 스페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마음 편하게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테고, 안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자, 화면을 좀 제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원래 이제 뭐 고용지표나 이런 이슈를 물어보셨는데,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는 숫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숫자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200위까지 쭈르륵 나란히 줄 세워가지고 그걸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파생 상품이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잠깐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하고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삼성전자 지수, 삼성전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몇백 조씩 운영하고 있는 큰 펀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지금 보셨던 코스피 200 지수가 똑같습니다. 저점 똑같고 고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큰 손들은 이미 삼성전자를 이용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많이 들어 올렸고, 그거를 이용해서 코스피 200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옵션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옵션 가격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옵션이 바로 특이하게도 콜 365짜리였습니다. 맞아요. 365짜리였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1년은 뭐 365일이어서 365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옵션 가격이 4가 남았기 때문에 4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생 상품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몇 조씩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거의 깡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두리식으로 운영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지수 변동폭이 없을 때는요, 보통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냐면 양 매도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매도 작전을 쓰는데, 그때는 가두리라고 그래갖고 지수 변동폭이 적을 때는요, 옵션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지수 변동폭이 적은데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뛰어 올라가거나 돌파를 해버리거나 폭락을 해버리면 결국 그만큼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펀드에서 거의 50% 이상 손해난 펀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어떤 펀드는 한 90%, 95%까지 파생 상품에서 손해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면 월요일 날도 그렇고 별로 어렵지 않게 잘 넘어쳤을 텐데, 이거를 가끔가다 제가 이제 요걸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만,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요거를 뭐 저희 VIP 회원님들이나 그리고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요거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예. 난국을 잘 타개하셨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영으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이미 다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약간의 변수가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특보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조선일 매니저님이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짜봐야겠죠. 박준희 매니저님 보셨을 때 제가 다음 주 일정들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다음 주 진짜 쉽지 않은 한 주가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수요일에 CPI 발표 굵직하게 하나 있고요. 13일 이제 그 전날인데요. 그 전날에는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이 또 있고 또 주 후반부로 가면 굴수비의 발언도 있고 일본의 GDP 발표. 시장에 지금 정말 여파를 일으킬 만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저는 이벤트가 이번에 오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의 이벤트들이 될 수 있다. 네, 이미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높았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고 이후에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다시 시장에 또 반등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는데 아직은 월요일 날 빠졌던 부분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검은 월요일이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던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저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나오던 간에 만약에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한 차례 정도는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저점을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 조금 더 첫 번째 저점보다 높아진다면은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는구나라고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 채널도 그렇고요. 타 방송 채널을 가도 뭔가 요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올라가는 걸 기대해도 좋은데 왜 꼭 두 번째 저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나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두 번째 저점을 기다린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추세가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거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행보만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체 지금 이따가 우리 또 뒤에 이슈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쵸.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흔들려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도 그 하락이 좀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일주일 전처럼 정말 임팩트 있게만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첫 번째 특이점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기가 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특이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아마 이제 간밤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HBM 점유율을 현재가 이제 6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점유율이 내년 정도 되면 85%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좀 반가운 거는 최근에 시장을 억눌렀던 다양한 리스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정말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 AI 버블 이슈가 바로 AI 수익 모델 잘 만들어내고 있냐? 라는 데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찍혔다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HBM 점유율, HBM을 통해서 이제 가속기, GPU를 만들어내는데 HBM 점유율을 더 높이겠다? 그럼 내년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부품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AI 버블도
많이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제가 한 해석대로 갈 수가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AI 사이클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외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5세대 HBM3E에 대한 8단이랑 12단을 모두 포함해서 점유율이 85% 이상 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H200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목표 점유율, 소비 점유율이 60%가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증가를 많이 할 거다.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급증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빅테크에 대한 침체 우려감을 좀 더 다시 한번 완화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대표 기업이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과잉 투자보다 더 무서운 게 과소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빅테크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 말고는 돈 버는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이어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GPU라든지 CPU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끝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려감 해소를 시켜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전망 자체도 엔비디아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더욱더 커지니까 지금 구간이 버블이 아니다.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높은 모델에 대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H200이 개발이 된 거는 전 1세대에 대한 이제 80GB에 대한 HBM 모델에서 이번에 H200 같은 경우에는 144GB로 용량이 크게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제 H200뿐만이 아니라 블랙웰에 대한 좀 집중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GPU라든지 이제 서버형 CPU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학 능력이라든지 계속해서 성장이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이제 계속해서 퀄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벤더 기업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벤더 기업들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침체 구간은 약간 기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EPS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순이익이 잘 찍히는 성장 모멘텀의 상승은 거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의 모멘텀으로 상승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던 오히려 선반영이 나타나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구간이라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그 의심들을 불식시키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 어제장에서도 6% 올랐고 지금 프리시장을 보니까 아까 제가 확인했었을 때는 3%대 또 프리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유효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지금 프리시장에서 엔비디아도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보다 지금 프리시장에서 약 0.5%, 1%가량 더 좋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TSMC입니다. 자, TSMC가 7월, 이게 실적이 아닙니다. 7월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7월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0조 8,200억 원을 이제 매출액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MOM, YOY 기준으로 모두 다 상회한 건데요. 전달 기준으로도 23% 늘어난 거고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도 44% 늘어나서 여기서 이제 뭐 앞으로 3나노, 5나노 뭐 가격도 전가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AI 버블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TSMC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부각을 시켜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가 이번에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는 그동안에 대한 빅테크 우려를 같이 한번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이 될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1분기부터 매출이 좀 선방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고성능 컴퓨터 쪽으로 이제 매출의 주요 매출처를 변경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AI에 대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주요 매출처가 가장 많이 찍혔던 게 TSMC인데 1분기부터 HPC 매출이 비중이 46%로 이제 크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었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HPC 매출이 52%로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HPC 사업 부분으로는 엔비디아나 AMD 쪽에 대한 GPU나 서버용 CPU에 대한 생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TSMC 실적만 보더라도 우리가 AI에 대한 버블보다는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매출도 더 크가 성장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슈로는 이제 블랙웰 양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TSMC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설계도 문제로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설계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하반기에 이 설계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면서 TSMC의 수율이 다시 한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실적도 추가적인 성장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좋고 하반기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실적이 걱정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자면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 국내 시장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 달 말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네. 이걸 기점으로 반도체가 더 달려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정해질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님 봤을 때 네. 오늘처럼 이렇게 어제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방금 소개된 뉴스처럼. 네네. 그리고 오늘 낮에 나온 것처럼 TSMC 7월 매출 잘 나왔다. 이렇게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뭔가 좀 그래도 28일 전까지는 굳건히 그냥 지키고 있다가 엔비디아 실적과 동시에 강하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그림인가요? 저는 이제 동시에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 그 전에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번 실적 발표는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네, 왜냐면은 1분기부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성장률은 조금 더뎌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필요한 기업들은 많은데 그거를 많이 못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 속도는 조금 더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실적으로 바라보고 먼저 선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을 보고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조정을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최대한 좀 조용히 서서히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가 실적 발표가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좀 뭐 잘 나오긴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수율이나 아니면 그 생산력이 좀 부족한 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대를 하면 좀 세론 뉴스, 네. 세론이 나오다 보니 제가 걱정이 돼서 뭔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다양한 뉴스 호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서 갑자기 실적 발표했더니 떨어지는 경우가 다 덜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좀 봐야 되는 것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은 반도체 섹터, AI 섹터에 대해서는 좀 현재 뷰가 어떤가요? 다양한 이슈들을 일주일을 거쳤더니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원래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2021년도 1월 11일 이후에는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6월달과 9월달 이후부터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도 때 삼성전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2021년도 1월 11일을 딱 고점에 이제 매도를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반도체를 한참 있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이죠. 6월달, 9월달부터 반도체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가 1년 6개월 가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같은 큰 업종군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테마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테마 위주로 뭐 저도 사실 뭐 트레이딩 할 때 테마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덩어리째 큰 눈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나 또는 제약바이오처럼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업종군들이 올라가야 지수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SK하이닉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한번 주어진다면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그 SK하이닉스를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그때 제가 6월 달부터 추천을 삼성전자 드릴 때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터리가 폭발을 해서 두 번이나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그 악재 때가 정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보기에 사실 반도체 업종군들이 1년 반 동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이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조 원 이상씩 운영하고 있는 큰 손들은 삼성전자를 레버리지를 삼아서 네. 코스피 200 지수하고 옵션을 이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반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악재가 지금 터지긴 했죠.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터졌는데 예. 원래 그냥 그러니까 외다리 전법으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너무 특이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땅바닥을 잡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이 시간대에 나와서 박병준 매니저님이랑 같이 언급을 할 때 하이닉스 얘기 많이 하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그때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딱 바닥에 잡아드렸는데 SK하이닉스 이번에 조정 많이 깊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나 조만간 조정이 딱 왔을 때 네. 마지막 매수의 찬스를 삼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사유님이 중요한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실은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많이 크진 않아요. 684억 정도, 700억이 채 안 되는데 반대 매매가 나온 상태에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한다는 건 기싸움이거든요. 기가 꺾이면 안 되는데 너무 순식간에 반대 매매가 돼서 많은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지금 기운이 없는 거죠. 근데 예.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미국 증시를 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원래 주말에도 원래 아시지만 미리 사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미국 증시 오픈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을 주문을 넣었더니 주문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시면서 네. 손절매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국내 증시가 더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나서 현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난주 이번 주 폭락 오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찬스가 왔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스가 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증시 네. 조정 이후에 급등합니다. 네. 힘차게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조선일 매니저님. 네. 커팅 하셔가지고 저는 화이팅 한번 세게 나올 네. 줄 알았는데 아니, 바로 화면 넘어갔어요. 파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예. 피디님이 빨리 넘어가래요. 예,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께 여쭤보자면 제가 긍정적인 얘기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걱정했던 반도체 AI 버블은 좀 어느 정도 불식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전처럼은 안 올라갈 것 같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AI 쪽에 뭐 광폭적으로 뭐 한 140조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걸로 지금 뉴스에서 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네. 일단 저점 대비 그러니까 올 그쵸. 초, 작년 이런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저는 원래 좋은 주식을 저렴한 자리에서 사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갈 때 원래는 이 100만 원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자체가만 네. 놓고 본다면. 100 갈 때도 200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70만 원, 80만 원, 에코프로가 70만 원, 80만 원짜리 고점 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기업 규모라든가 뭐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진짜 100만 원을 가도 아깝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20만 전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30만 닉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가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걸 본다면, 좀 재무 비율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잠깐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우이지 않을까. 저는 좀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주가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고 조금만 더 횡보해 준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도요? 전고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고점 한번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9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이제 B컷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한 25포인트가 아니라 한 50포인트 정도 단행을 한다면 이번에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게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론 외생 변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가장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를 짓눌러 왔던 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인다면 그러니까 그게 악재였는데 이제 악재가 거치는 겁니다. 예.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간다라면은 저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대표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뭐가 들어온다? 외국계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온다면은 대형주 쪽으로 들어온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도체 쪽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주현 매니저님은 긍정적으로 그리는 시나리오는 50bp를 내리는 B컷에서 좀 비롯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요즘 나온 얘기는 B컷보다 25bp가 더 경기 침체를 안 오게 하는, 경기 침체에 불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고금리를 이제 유지 상태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좀 빨리 했었으면은 25포인트씩 빨리 좀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시기 자체가 너무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50bp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은 일본에서 들어왔던 우리나라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전체적인 외국계 자금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한 2%가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금액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한 3, 4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꺼번에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외국계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이번에 B컷이 나와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를 쫙 나눠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AI 산업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지금 걱정할 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바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종목 압축을 해봐야겠죠. 박주현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SK 이슈가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워트라는 종목을 한번 좀 그쪽 밸류 체인으로 네, 워트가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1차 밴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저점을 지금 잘 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검은 월요일 부근에서도 저점을 일부 한번 다지고 지금 최근에 또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이 종목은 지금 앞전에 특히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조정은 받았다라고 봐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이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점이 한 차례 잡히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 수급이 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급이 빠져나가려면은 최고 지금 1,7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 수급이 빠져나가려면 2천만 주 이상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천만 주 이상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수급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1차 밴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차 밴더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쪽에서 좋은 소식, 뭐 HBM 퀄터시트를 통과한다, 뭐 등등등 나온다면은 충분히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겠지만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 전공정, 후공정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트는 밸류체인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공수겸장, 양수겸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워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요즘 장중에 하면서 방송을 노래를 트는 게 있는데 싸이의 새입니다. 새가 되면 안 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빠질 만큼 빠졌어. 갈 때까지 갔어. 예. 그 노래 들으면 꼭 주가를 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시면 정말 빠질 만큼 빠졌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약간의 조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지금 그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2일 날 차트를 보시면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그때보다 더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5만 원대 가격은 그 밑에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만 원까지 잘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한번 들어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윌리엄 오닌의 캔슬림 말씀을 드렸죠. 캔슬림 때 기본적으로 짝꿍댕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지지를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정이 들어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절반 이상이 안 들어와요. 근데 분명 다음 주쯤에 한번 이슈가 한번 터질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준비했던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마지막 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뭐 여러분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삼성전자 빠질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2016년도에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집 팔아서 사라라고 할 얘기는 못 되는 것 같고 여유 있는 자금 가지고서요. 분명히 한번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네. 단연코 네. 빠지면 꼭 사십시오. 네. 자, 여러분 밑에 하단 보이실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투자자 고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이 오랜만에 오늘도 투자자 고지를 띄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저번 주 이제 방송 스상에서 이제 공포의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쵸. 날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시장이. 근데 저는 그래도 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을 봤을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닥권을 좀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큰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13%가량 이제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박스권 구간을 이제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닐링 장비, 삼성 장비에 대한 공급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의 개선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차트만 보더라도 큰 하락이 오더라도 이 구간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을 이렇게 짧게 보시고 지금 박스권 대바닥권이고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시면 좀 우리가 투자할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YC 종목인데 이거는 투자 경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이제
8월 15일 날 해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억눌릴 때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흐름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투자 경고가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좀 대표적인 밴더 이대주주로 삼성전자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이후에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같은 모멘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선 매니저님 YC, 이오테크닉스 두 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삼성전자 이제 밸류체인에 구축이 되어 있는 종목들 두 개잖아요. 네. 김민성 매니저님이 전제는 삼성전자는 일단 사놨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YC다 이건가요? 아니요, 저는 삼성전자 말고 일단 와, 코스닥을 진짜요? 좋아하기 때문에 오. 저는 이제 좀 성격 자체가 이제 좀 급등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에요, 아주. 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굳이 삼성전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밴더를 통해서 변동성을 이용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퀄테스트 통과라는 호재를 기다려 보면은 이 두 종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의 특이점,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는데 어떤 특이점을 갖고 왔는지 지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정학적 리스크였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들을 쫙 보면요, 뭐 아까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경기 침체, AI 버블, 엔캐리 청산, 뭐 중동 전쟁 이렇게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갈피가 안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 버블은 불식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은 리스크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은데 중동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사실 이제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참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음식도 단 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이 되는 거는 원래 입에 좀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시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악재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온 이슈 이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은 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올라가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와가지고 어제 오늘 좋았거든요. 어제 좀 빠졌다 오늘 좋았는데 느닷없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휴전하기 전에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뺏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탱크를 몰고 들어갔죠.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일은 아닌데.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어제 분위기 안 좋았다가 오늘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될 것 같고 그리고 중동 평화는 다음 주에 사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텔레그램과 모든 SNS를 통해 나오니까 여러분들 쾌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근데 반면에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국가 간에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쵸. 기본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독단적으로 이란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란 망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란 혼자 독불장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를 특히 이제 하마스죠. 그래서 그쪽에서 헤즈볼라가 공격할 거라는 걸 예상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발표를 어제 오늘 했는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란과 이제 휴전협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가 대 국가로는 휴전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유엔 제재를 무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단체나 기본적으로
군사 단체들이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뭐 7일 전쟁이나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유가 파동도 나왔을 때도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겼던 그런 단체는 헤즈볼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헤즈볼라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을 했는데 근데 이 다비시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완전히 더 독한 놈이 지금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살해됐던 이 지도자는 그래도 땅굴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땅굴 어느 속에 숨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은 미국이나 뭐 증시 이런 거 리스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리스크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방위 산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중동 관련된 이슈인데 헤즈볼라가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CIA나 미국의 FBI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거는 일하는 걱정할 게 없는데 헤즈볼라가 문제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외발적으로 지수를 보면은 지금 바닥을 찍어서 지금 급하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다음 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석가탄신일처럼 종교적인 큰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도 지금 한 3년이 채 안 남았는데 중간에 지수가 잘 올라가다가 한번 터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이 올 때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공적 자금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코스피 지수를 사실 방어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이 방어했는데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데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딱 터져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예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아프더라도, 그죠? 예방주사 맞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아프더라도 한 번 이게 떨어진다면 그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조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관련된 이슈는요. 1월 달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귀에 여러분들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고 그래도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제가 SK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지수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헤즈볼라가 공략을 하더라도 큰 파동은 없이 약간 조정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W자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정이 들어올 때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W자 방식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의 기본적으로 공략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현금을 여유 있게 갖고 계셨다가 그때 SK하이닉스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그때 사십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어려움을 딛고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리스크가 빨리 해결이 돼야 그렇죠. 지금 뭐 미국도 사실은 이게 알턴이거든요. 이게 빨리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지금 알턴이가 계속 덜렁덜렁 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빨리 다음 주에 이 악재가 터져가지고 빨리 이걸 털고 나가야 그래야 충분히 우리 정권 남은 기간 동안에도 2년 동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 그동안 기관이 사실 지금 3, 4일 동안 끌어올린 게 기관이거든요. 외국인들 6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기관이 받아들였는데 여태까지 들어올린 기관들이 여태까지 계속 매수했던 게 공연물이 안 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빨리 악재가 터져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충분히 지수 조정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악재 빨리 터지고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 대 나라로 본다면은 침공을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 조선일보가 좀 불안한 거는 헤즈볼라의 이 단독 행동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넘어가면 그때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맞춰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나오면 안 되고 인명피해도 나오지만 안 되겠지만 일단 조선 매니저가 증시,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고 지금 시장에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역이 좀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계속 면역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썩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덜어내야 된다. 악재는 빨리 좀 해소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관련해서 우리 좀 종목도 압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파이코나 빅텍 같은 종목,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악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동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악재가 남은 게 그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악재를 빨리 제 말의 의도는 제 주제의 의도는 빨리 이 악재를 털고 나야 우리 증시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펀더멘털이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9월달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풋 분명히 한 50베이스 포인트 이상 올려서 분명히 금리 인하 하면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빨리 악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살얼음을 걷는 그런 것보다 빨리 악재가 나와서 이게 해결이 돼야 그래야 충분히 증시도 버팀목이 돼서 거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요일 날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 악재가 해결이 되면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국내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네. 악재 하나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악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을 둘러싼 악재 진짜 많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에서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한 4-5개는 지금 넘습니다. 뭐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해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좀 해소가 되어 가는데 이거 차라리 악재가 빨리 터져버려서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의 조선일 매니저의 설명이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양복 입으실 뻔했어요. 네. 저도 이제 커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좀 저는 잘 화해하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뭐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종목으로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또 이후에 또 한번 다룰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일단 재건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자. 어차피 뭐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유가가 뛰기 때문에 유가 뭐 상승 수혜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일단 그 종목으로 본다면 HD 현대건설 기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네, 그러니까 일단 재건 쪽으로 한번 보자. 어차피 또 우크라이나 쪽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다목적 댐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지금은 건설주 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만 좋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사자라는 게 저 주식어부의 아주 목표인데 이 종목 9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앞에서 저희 조선일 매니저님이 이야기하듯이 자,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상승 추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던 구간이 지금 7월, 8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거래량들이 조금 모자랐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요. 역시 지금 누군가는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가 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하락할 때 보면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최소한 이 물량이 빠져나가려면 한 300만 주 이상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 주면 지금 이거를 이 위까지 그려야 돼요. 이 위까지 그릴 정도로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저렴한 시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네. 관심 종목으로 채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코 빅텍 듣고 HD 현소의 건설기계를 들었습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여긴 좀 급등주 스타일이고요. 근데 예. 해지 스타일로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세 개 단다면 해지는 뭔가는 되겠네요. 예, 이런 이렇게 생각도 하면 해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은 뭐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해지입니다. 데모를 말씀드리려고 아, 하는데 예. 좀 다른 관점이 지금 저는 오히려 반사이익적으로 이게 전쟁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적으로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란이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하게 흐름을 잡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이제 이런과는 별개로 지금 다시 한번 쳐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지 헤즈볼라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과의 전면전을 피했다. 우리가 핵전쟁이라든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큰 여파는 없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동 전쟁을 해서 해지주로는 지금 흥구석유가 막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네, 맞아요.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주 전쟁이 끝난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차트가 좀 반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해 먹을 만큼 해 먹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제가 핵지주들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반사이익적으로 우리가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로는 제가 반사이익적으로 좀 데모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어제 정부에서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 외곽 쪽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은평구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이제 관악구 쪽에도 있고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여기도 좀 재건과 관련된 앞서 나왔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어제 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뭐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우리는 시장 관점에서 주식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건설주, 건자재도 올라가고 재건도 이렇게 여기서 힘받아서 올라간다라면 박준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테마가 또 추가가 돼서 곁다리가 되게 많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테마 원래는 이 테마는 원래 한 번 딱 움직이고 나면 뭔가 큰 대장주가 큰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면 그 테마가 이제 꺼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건설주들이 많습니다. 건설, 토목, 뭐 송전, 그렇죠. 뭐 시멘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후발주로도 많이 쫓아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발표하고 이후 나후에 뭐 지금 뭐라 그랬죠? 뭐 신혼부부를 뭐 위한 부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단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번 이슈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다목적 댐도 지금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뭐 관련주도 보면 뭐 상한가도 나왔던 그쵸.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따 나중에 종목 이야기할 때 그거는 제가 같이 한꺼번에 싹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 테마, 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11월에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연장이 될까요? 아니면 그때 돼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저는 뭐 그때까지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가볍게 보자는 테마이신 네, 거죠? 이제 가볍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는 뭐 그때 뭐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7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재개발되기까지가 맞아요. 네, 뭐 설계를 하고 뭐 하고 해서 뭐 국회 상정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고 하니까 네. 거기서 또 좋은 소식 나오면 또 같이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성희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 테마,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상승 연속성은 좀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제 큰 프레임에서만 얘기를 했던 거고 다음 주에 주중에 이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단기적으로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이상 정도 충분히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얘기가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외로 강남에 있는 서초가 그린벨트가 25%로 가장 많습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이제 군사보호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긴 한데 내곡동.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사실 이거를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 8만 호를 더 만들겠다 어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잡을 수가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수급이 조금 되면, 그러니까 분양을 좀 많이 해서 늘어난다면 서울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겠다는 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보면은 보통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나 큰 그 부동산을 대출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현금을 굴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으면 현금이 시장에서 돌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어렵고 그걸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이 권리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거는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안정화된 가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잡으려고 하면은 또 이게 양날이 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발표한 거 이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주 내지 2주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코멘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 한 1주 2주 정도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거 좀 테마 연속성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뭐 테마성으로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건설업계 쪽에 대한 바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이제는 좀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그린벨트 모멘텀으로 이제 사고 팔고 관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시간을 투자하셔도 지금보다 더 굉장히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를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PF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 자체가 좀 잘 지키고 있는 대형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에 대한 건설 기업의 수주, 해외 수주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건설업황 중에서도 굉장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금리 인하 이번에 그린벨트 여러 가지 모멘텀이 서서히 하나씩 풀리고 있다 보니까 바닥인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바라보면 좋은 결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게요. 건설 쪽으로 보나요, 그러면? 네, 건설 쪽에서도 좀 실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건설업황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차의 희비가 갈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해외 수주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기에 대해서 21년도부터 1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설주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건설업황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이 좀 주도하면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가장 뒷받침이 되고 있고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왠지 또 밸류업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 이제 삼성 쪽이다 보면은 이제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금리도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적인 수익 기대감은 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밸류업 기대감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성장 모멘텀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하루 이틀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바라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하츠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츠. 예.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진짜 오래간만이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하츠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제 노트북 화면을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하츠는 요즘 아파트 짓는 곳에 여러분들 후드는 다 하츠가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요. 건설 종목들이 지금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츠는 엄청 좋습니다. 이게 그 유보일만 하더라도 지금 1사분기 때 1570%예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잘 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오늘 또 좀 주가가 좀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츠가 움직였는데 제가 보기에 하츠는 다음 주에도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굉장히 좋으면서 아파트 질 때 후드는 무조건 하츠를 요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율도 1,500% 이상 되는데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절반 정도 약간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지정 고점이 6,300원 뚫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츠가 지금 저도 실적을 보니까 적자는 없고 6개 분기 연속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일단 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중소형 이 건설주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부터. 자, 이 종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쪽에 지금 매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6,000원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3,000원대인데 한 2배 정도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는 급하게 갈 수 있다라는 흐름 하에 본다면은 일단 조금 더 덜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동신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잘 다지고 있고 위쪽에 지금 한 3만 원 구간이 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신건설 이렇게 매물이 없는 자리, 매물이 이렇게 지금 거의 허당인 자리 이런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신공영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신공영 보시게 되면 이 아이도 차트를 한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잠깐 지금 7,000원대인데 야, 11,000원짜리가 7,000원대까지 일단 조정을 받았고요. 위쪽으로 여기도 매물이 아니고요. 이 아이의 지금 매물은 이 위쪽 한 9,000원 정도 선에서 매물이 있는데 이것만 통과를 해준다라면은 바로 한 11,0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말고 이렇게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좀 차트가 좀 저렴해 있는 종목, 좋은 기업인데 저렴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중소형 건설주를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 건설사 2개 나왔습니다. 동신건설, 한신공영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3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특이점에서도 탑픽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제 특포대로 넘어가면은 진짜 매니저들의 최후의 보루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자, 바로 특포대로 이어지겠습니다.